중국과의 초경쟁 시대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더 이상 북한 문제에 초점을 둔 미군 배치 태세는 옳지 못하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있는 주한미군의 배치 태세를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의 생각이 투영된, 그래서 정권의 생각이 투영되는 그 보고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거기 파견됐던 공무원들이나 다 손 놓고 있었다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의 저자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4년 동안 미국의 소리 VOA 방송에서 펜타곤 출입 기자로 지냈고요. 취재하는 과정에서 한미 동맹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된 한국의 역학 관계 등을 취재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국무부,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 200여 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 전에는 한국에서 기자 생활을 했는데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외교안보 부서를 거쳤습니다. 기자님, VOA는 어떤 곳인가요? VOA는 Voice of Americ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미국 국영 방송이고요. 미국의 정책을 홍보하는 방송인데 이게 좀 독특한 게 만들어진 게 1942년입니다. 그 얘기는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이 참전하던 도중에 미국이 만든 방송이라는 거죠. 결국은 목적이라는 것은 적성국들에게 진실을 알리고자 만든 방송이고요.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주도해서 만들었어요. 그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은 자신은 히틀러만큼 명연설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독재국가들의 선저선동과 차별화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진실을 알리는 것이다. 그런 사상에 기초해서 만든 방송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주의적 같은데 그건 되게 철저한 현실주의적인 계산이 있었어요. 그 당시 미국은 이미 산업 경쟁력에서 독일과도 전쟁을 하고 있었고 일본 제국하고도 전쟁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몇백 척의 배를 찍어낼 수 있는 나라였거든요. 그만큼 산업 경쟁력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미국의 국민들이나 미국의 지도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결국 이 전쟁 우리가 이긴다. 그렇다면은 진실을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전파한다면은, 그러니까 미군이 진 전쟁도 어떻게 보면 참패한 전쟁도 그대로 딸기잘기 쪼개가지고 국민들에게 전파한다면은 이 방송은 그래도 진실을 얘기하는구나 라는 그 크레딧이 쌓이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결정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이기게 된다면은 그 국민들은 엄청난 심리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이 방송이 갖고 있는 신뢰성 때문에 얘네들이 계속 진실을 얘기하는데 이 전쟁에서 우리가 엄청난 참패를 했어? 그럼 국민들이 엄청난 심리적 타격감을 입을 것이고 결국은 국민들도 어쨌든 그 독재에 대해서 항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라는 걸로 만들어진 방송이고요. 근데 냉전 시기를 거치면서 지금은 약간 목적이 많이 바뀌어서 북한, 그다음에 이란, 그다음에 러시아 등 미국이 염두에 두고 있는 46개 나라를 대상으로 그 국민들에게 미국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좀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그 한국어 방송을 했었는데 결국은 워싱턴 DC에서 취재한 내용을 한반도에 있는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물론 독재 시절에는 한국도 대상이 되긴 했지만 사실은 주 타겟은 북한 시청자들이고요. 단파 라디오 방송을 보내서 결국은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미국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외부 세계가 어떤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팩트로 알리는 거, 그리고 미국 정부 입장이 어떤지를 알리는 정책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역할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기자님 책에서 한반도 천동설이란 단어로 우리나라의 우물안 개구리 같은 국제 감각을 꼬집으셨는데요. 이 말은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한반도를 중심으로 세계가 움직인다라는 얘기고, 이거는 제가 만든 용어는 아닙니다. 물론 제가 만들었으면 좋겠지만 섹시한 용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한국의 외교부 출입 기자를 하면서 현장에 있는 많은 외교관들이 자조적인 목소리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가장 최전선에 있는 외교관들이 다른 나라 정부들하고 비교를 하면서 가장 현실적으로 이 정보에 대해서 빨라야 되는 사람들이, 그리고 상대방의 패를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는 우리만 생각한다.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지 그거에 따라 전략이 나오는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wishful thinking을 통해서 요구만 하지 그쪽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지 그거에 따라 설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상대가 어떤 패가 있는지 알아야지 우리 전략이 세워질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협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데 그런 게 너무 약하다.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외교부 차원에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언론, 우리나라 국민, 언론이 일단 그런 식으로 어젠다를 한반도 총독설로 빠져 있으면 국민들도 결국은 한반도의 국소한 시각으로만 사안을 모든 걸 보게 되는 거죠. 가령 우크라이나 문제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연계가 돼 있고 타이완 문제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연계돼 있고 미국의 고립주의, 최근에 일고 있는 고립주의가 어떻게 이 아시아 태평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4년 정도 있었으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 그 과도기를 모두 다 겪어봤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당시에 용역 발주를 넣은 영내 미군 주둔 배치 태세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제언을 한 보고서가 있었어요. 이거는 당연히 국방부 장관이 용역한 정책 보고서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쪽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정책적 근거가 되는 보고서였습니다. 제가 그걸 입수해서 특정 보도를 했는데 그 내용의 논제는 무엇이냐면은 지금까지 한반도 유혈 사태 하면 급변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배치됐던 영내 미군 배치 태세는 전략적으로 무책임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지금은 중국과의 초경쟁 시대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더 이상 북한 문제에 초점을 둔 미군 배치 태세는 옳지 못하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있는 주한미군의 배치 태세를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주일미군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이게 한반도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중국의 포화 사격에 취약하다는 이야기도 하고 우리의 관심을 북한에만 집중하게 되면은 중국에 포커스를 할 수 있는 자원이 한정이 돼 있다. 라는 얘기였고 굉장히 시사점이 큰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특정 보도를 했고 물론 단편적으로는 제가 한 기사를 한국 언론도 받았지만 제가 어쨌든 한국 내에 이제 친한 이제 국방부 당국자들이 있어서 제가 기사 올라간 직후에 이걸 바로 이제 한국 국방부에도 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국자는 이제 그거를 높으신 분들한테 보고를 했고 뭐 칭찬을 받았다고 해서 고맙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놀랐던 게 사실은 보고서 앞부분에 보면은 좀 충격적인 내용의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공개하기 전에 연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주 워싱턴 일본 대사관 소속 무관들에게 브리핑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공개하기도 전에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다 디브리핑했다고. 저는 이제 미국의 국영방송이 다니긴 하지만 한국 국민이니까 한국 대사관에서 따져봤거든요. 아니 니네들 알고 있었냐?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분도 이런 걸 미리 저를 통해 갖고 그 보고서를 미리 입수해서 자기 이제 상관한테 보고했다는 거는 그래서 칭찬을 받았다는 거는 그 전까지 한국 국방부는 아무도 몰랐었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일본은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데 한국은 손 놓고 있었구나. 이렇게 우리나라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주한미군 배치태세 변화에 대해서도 국방부 장관의 생각이 투영된 그래서 정권의 생각이 투영되는 그 보고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거기 파견됐던 공무원들이나 다 손 놓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연구서 내용을 보면 주한미군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어떻게 보면 주한미군도 전작권 전환이 된다면은 축소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스테이크홀더는 왜 한국에 대해서 왜 브리핑 안 해주냐? 그러니까 딱 연구 책임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일본 쪽에서 이 보고서의 존재를 알고 미리 끊임없이 브리핑해달라고 요구했다고. 그 정도로 집요하게 해서 자기네들 브리핑하게 됐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한국 쪽에서는 혹시 그런 요구가 없었냐? 없었대요. 그 정도로 정보력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걸 특정 보도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합뉴스나 어떻게 보면 다른 이제 기성 언론에서 받은 거지. 만약에 제가 그냥 보도를 하지 않았다면은 일본은 이렇게 대비가 돼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아예 알려지지도 않는 흐름들이 있었던 것이죠. 과거엔 미국이 북한을 대상으로 한반도를 생각했던 것 같은데 최근 한반도를 바라보는 미국의 관점은 무엇인가요? 뭐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미국의 셈법이 바뀌었다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보고서가 국방부에서 발표하는 그 최상위 지침 국방전략서라는 게 있어요. National Defense Strategy라고. 근데 도널드 트럼프 때 그게 발간이 됐는데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그걸 정권에서도 그걸 내고 있고요. 그걸 보면은 전제가 뭐냐면은 지난 20년 동안 미국은 이제 그 중동 개입 문제 때문에 엄청난 이제 자원과 인력을 낭비했다. 그런 동안 우리 적성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우리가 이걸 손을 놓게 되면은 더 이상 우리의 패권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런데 더 이상 미국의 자원은 무한하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무분별하게 개입했던 그런 전략은 이제 폐기를 해야 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세계 경찰 국가는 이제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위협 순위를 나눠서 기회비용에 따라 개입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순위 위협으로 중국과 러시아, 2순위 위협으로 북한과 이란, 3순위로 극단주의 테러 단체를 냈거든요. 이 셈법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오히려 북한 문제는 순위가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게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National Defense Strategy를 냈는데 거기는 보면 1순위 위협이 중국과 러시아인데 중국을 조금 더 위로 2순위 위협하고 3순위 위협을 이제 뭉뚱그려가지고 이란, 북한, 테러리스트 그다음에 기후변화까지 들어가지고 그걸 뭉뚱그려서 기타 위협으로 분류했어요. 2순위에서 어떻게 보면 3순위가 뭉뚱그려지면서 가중치가 떨어졌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제가 물어봤어요. 그 National Defense Strategy를 작성했던 엘브리지 콜비 그 당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 전략 담당 이제 부차관보를 했던 분이 있는데 최근에 언론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선이 된다면은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유력하다는 하마평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책에서도 인터뷰를 했지만 그런 말을 해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아니 북한 문제하고 중국 문제하고 다 관여하면 안 돼? 어차피 그 둘이 이어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짧은데 어차피 서로가 연관이 돼 있는 상황인데 그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의 자원은 무한하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총알 하나를 가지고 한 사람의 적만 쏠 수 있는 것이고 비행기도 한 곳으로만 갈 수 있는 것이고 전함도 동시에 두 곳에 출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방산업체는 굉장히 지금 쇠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1순위 위협, 중국, 러시아는 3차 세계대전급 재앙을 일으킬 수 있는 나라들이고 거기에 온전히 우린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빈틈은 누가 메워줘야 되냐? 동맹국이 메워줘야 되는 거죠. 세계고철 국가를 유지 안 하니까. 왜 우리가 모든 걸 떠안아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제 미국의 초점은 중국과의 패권 경쟁 쪽으로 이제 무게를 싣고 있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뭐 관여를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가중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한미일 협력이 되고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국 정부가 동맹 안심 차원에서 계속 요청을 하니까 말은 하는데 본심은 중국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가 거기에 더 초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님, 일본은 국제 무대에서 굉장히 발빠르고 폭넓게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확히 어떻게 활동하고 있나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그냥 한 예를 들게요. 저는 국방부 출입 기자였으니까 미국이 공상과학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주군을 창설했잖아요. 그래서 공군에서 떨어져 나가고 이제 오군으로서 저기 우주군을 창설했단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우주군을 창설한 게 2019년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때 초대 우주사령관을 취임했던 존 레이먼드라는 사령관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주도 이제 전장 영역이 될 것이다. 그래서 최우선 협력 대상으로서 우리는 미국의 최우선 동맹이라 할 수 있는 그 5개 있는 파이브 아이스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호주 플러스 알파로 일본을 거론해요. 때마침 그게 2019년도였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일본에서 갑자기 제1우주작전대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일본의 이제 방위성 산하의 사실상 우주군인 거예요. 1년도 차이가 안 나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 해 제2우주작전대라고 하고 우주군의 규모를 늘려나가거든요. 그리고 일본의 그 협력 사례가 뭐가 있냐면은 준청칭 위성 시스템이라고 이게 그 일본의 독자형 위성 시스템인데 보통 이제 위성이라는 게 지구를 한 바퀴 돌잖아요. 대북 감시 위성 같은 경우도 미국이 갖고 있는 것도 계속 고정될 수는 없어요. 특정 시간에 와갖고 이렇게 보는 건데 일본의 그 위성 시스템은 뭐냐면은 아시아 지역만 딱 고정해갖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 내 정보는 훨씬 더 정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우주군의 협력 사례에서 일본하고 미국이 뭘 했냐면은 준청칭 위성 시스템에다가 미국이 감시 자산을 딱 탑재해서 같이 이렇게 발사하는 걸로. 그러니까 우주군을 생기면서 일본은 거의 맞춰서 이제 우주군을 창설하고 바로 협력 모델에 발을 맞춰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서 생각하는 게 한국군은 그때도 뭐 했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뒷북을 친 거죠. 2022년도 12월에 돼서야 이제 공군에서 비슷한 이제 우주작전 대대라고 해서 위성 전담 부대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뭐 우리 목표로는 이제 2030년도에 이제 우주군을 창설할 것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이 원하는 방향이나 이런 전략에 대해서 일본은 좀 더 뭘 원하는지 니즈를 캐치를 빨리 하고 거기에 따라 시스템을 정비하면서 거기에서 협력을 하면 무엇을 얻을 것인지 왜냐하면 우주 협력을 하면은 우주에 관련된 노하우나 이런 것도 같이 상호 보완 쪽으로 이제 협력하면서 받는 그런 내용물을 받아냈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일본이 시스템을 다 구축하고 나서 우리는 그때서야 이렇게 참석하는 약간 그런 모양새가 되는 거죠. 이게 제 입장에서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더 큰 틀에서 본다면은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게 사실은 미국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게 야치 쇼타로라고 아베 총리의 책사라고 불렸던 NSC 의장이었던 사람인데 외교관 커리어했던 공무원인데 그분이 다 설계를 해서 아베 총리가 오바마 대통령한테 건네준 거거든요. 미국이 원했던 그 그림을 일본이 밑그림 그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미국이 지금 인도태평양 전략이 지금 완성이 된 거거든요. 일본은 그런 밑그림을 그려주면서 자기 쉐어를 확보해 나가는 과정인데 아까 얘기했던 한반도 천도서처럼 우리는 이제 북한 문제에만 너무 이슈를 하다 보니까 상대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계속 이것 좀 주면 안 되니? 라고 요구하는 상황만 벌어지는 게 저는 이제 현장에서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의 취약한 외교력이 드러나는 몇 가지 사례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대학교를 일본에서 나와가지고 그 와세다 대학교 국제교학부 나왔고 그래서 이제 일본 지인들을 많이 아는데 좀 친한 이제 일본
특파원 기자가 그분은 굉장히 좀 친한적인 인사여서 한국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동정적이고 이 한일 관계의 개선에 굉장히 희망을 많이 품고 계신 기자분이신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아니.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봤을 때는 우리는 과거를 잊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냥 말뿐인 것 같다고. 일본 사람들이야말로 과거의 한을 무람이라고 하죠. 한이라는 정서를 이제 한국도 갖고 있지만 일본은 그냥 감정을 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한을 극복할 거야 굉장히 철두철미하고 과거를 잊지 않는다. 제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도 한 분은 되게 저명하신 분인데 이런 말을 하죠. 우리는 2차 대전일 때 미국과 그래도 함대전을 벌였던 나라다. 그래서 그런 프라이드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오바마 대통령이 그때 히로시마 피폭 현장 처음 방문했을 때 감격하면서 막 우는 막 일본 사람들 있고 하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한 번 당한 거에 대해서는 그걸 그냥 이렇게 한풀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잊지 않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는 약간 그런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적 목표가 생기면은 그걸 가기 위해서 당장은 이제 느리지만 차근차근 쌓아가서 이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힘이 좀 더 강한 것 같고요. 그 저변에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좀 전문가를 좀 인정하는 그런 문화. 그러니까 뭐냐면은 주장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전문가에 대해서 그만큼 좀 목소리를 실어주고 그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문화가 좀 많이 내재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국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물론 이게 뭐 장단점이 분명히 있겠지만 일본이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이게 내각 총리제이기 때문에 자민당 독재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책을 일관적으로 이제 추진할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너무 빨리 바뀌는데 뭐 빨리 바뀌어도 좋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정권이 바뀌잖아요. 외교안보에 대해서는 국익이라는 관점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생각이 다르더라도 관료직등도 굉장히 강하고 그거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해 주는데 우린 너무 확 바뀐다 보니까 저 아는 그 공무원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정책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전 정부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좀 더 관여하는 정책을 했다면 똑같은 정책을 자기가 폐기하는 똑같은 법안을 제가 만들었는데 그걸 다시 폐기하는 정책 바꾸니까 만들어야 된다. 영혼 없는 공무원. 약간 이런 어떻게 보면 구조가 좀 되는 게 있어서 정책적인 일관성이 좀 대통령 중심이 되다 보니까 취약성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책에도 나오지만 이제 가령 중국의 One Belt One Road policy, 그러니까 1대1로 전략 관련돼서 굉장히 그걸 디테일하게 어떻게 상대국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그걸 분석한 보고서가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게 워싱턴 DC가 발칵 뒤집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매트릭스 어떻게 이런 계산법이 나왔는지 그거를 이제 얻으려고 G7 국가들은 다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이제 일본 외교관도 저자를 만나려고 민간 전문가들이었는데 같이 밥을 먹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기자고 날 동행해도 돼? 나는 땡큐인데 그 일본 외교관이 그래요. 원래는 이거를 자기 아는 친한 한국 대사관에 있는 외교관하고 같이 밥 먹으려고 했다. 근데 그 한국 외교관은 일 만들기 싫으니까 그래서 내가 두 자리를 원래 약속을 했는데 그 한국 외교관인 분이 아무도 응하지 않아서 결국 이제 한 자리가 비었다. 그래서 제가 갔었어요. 근데 저는 신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정부기관 소속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안타까운 부분인 거죠. 제가 그래서 거기 윌리엄 메리 대학교 교수인데 그분이 무슨 연구를 했냐면은 1대1로 전략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이제 중국이 채무국을 상대로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에 대해서 그걸 하나하나 증거 자료를 모아가지고 매트릭스를 짰어요. 전 세계 뭐 캄보디아부터 북한까지 있어요.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쪽에 어떻게 영향력을 주고 있나 뭐 이런 걸 이제 매트릭스를 분석했는데 중국은행 자료라는 것도 다 찾아봐야 하기 때문에 지난한 자료인데 저자가 왜 G7 국가들 그리고 미국의 백악관 그리고 국무부 재무부 관심이 있었냐면은 그 매트릭스가 향후에 이제 중국의 이제 셈법을 계산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도구였기 때문에 서로 그 매트릭스를 이제 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죠. 한국 정부나 한국 언론에서는 좀 접근한 사람이 없느냐. 어때요? 얼마나 그때 저자들이 몸값이 높아졌냐면은 EU 쪽에서도 좀 자기네들 브리핑 해달라고 그냥 그 매트릭스 얻으려고 혈안이 돼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일본 외교관이 얘기해 준 게 많은 게 한국의 외교부는 결국 이제 대통령실만 바라보다 보니 이 대통령실에서 떨어지는 뭐 북한 문제에 관련된 어젠다만 이제 대응하기 바쁘다 보니까 괜히 이걸 갖다가 올리면서 너는 지금 북한 어젠다에 대해서 하기도 바쁜데 이런 게 할 여유가 있어? 이런 식으로 어차피 킬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거에서 어떻게 보면은 시야가 굉장히 좁다. 뭐 언론도 그렇고 외교가도 그렇다는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기자님, 우리나라의 취약한 외교력에 대한 해결책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은 알아야죠. 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한반도가 다행히 미중 패권이 격화되기 전까지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여기가 큰 경쟁지대는 아니었고 북한이라는 적성국이 있었지만 속된 말로 꿀을 잘 빨았다 그런 시대였다고 생각해요. 경중암이라고 해가지고 20년 더 잘 빨았죠. 근데 이제는 미국은 지금 양자택일을 사실상 강요하는 입장에 놓여 있고 이런 상황에서 상대의 패를 모른다면은 그리고 우리가 우리 wishful thinking만 가지고 주장을 하면은 오히려 예상했던 것보다 선택의 폭이 더 좁아질 수 있는 패착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미국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상대방이 신발을 한번 신어봐라. 역지사지죠. 그래서 일단은 상대가 무슨 패를 갖고 있는지 한국 언론이나 한반도 중심적인 생각이 갖고 있는 그 저서들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 미국의 외신들이라든지 그걸 그냥 그대로 읽는 게 아니라 그게 그러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구상할 수 있는 상상력을 키워봤으면 좋겠어요. 기자님,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 대해 현재 미국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중국은 지금 2021년도가 아마 그 GDP가 미국의 78%까지 이제 따라왔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냉전 시대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은 냉전 시대에는 소련은 어쨌든 경제적으로 굉장히 취약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이제 니오콘들이 그리고 미국에 있는 정치학자들이 그 프란시스 후쿠야마 같은 건 그런 얘기를 했죠. 결국은 민주주의가 승리했다. 그리고 그 민주주의 이후에 그 체제는 이제 안 나온다. 라는 말을 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체제적인 모순이 있기 때문에 군비 경쟁 가속화를 통해서 결국은 소련에게 비용 출혈을 강요했고 그래서 비용 문제를 감당하지 못했고 소련이 무너졌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미국의 시각인 것이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중국의 문제는 뭐냐면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이제 혼용된 체제라는 거. 그걸 성공한 케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군비 경쟁을 하면서도 경제적으로도 압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중국의 이제 서사를 보면은 이제 아편 전쟁부터 해갖고 원래 자기네들이 미들 킹덤 세계의 중심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21세기 들어서 그런 이제 희망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을 이제 미국의 자리를 이제 넘보고 있다라는 긴장이 굉장히 팽배한 것 같습니다. 미국이 세계 패권 국가가 됐으는 건 이제 국제 규범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런 건데 가령 이제 5G 화웨이 같은 문제도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 이제 넘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플랫폼을 운영하는 체제는 한 사람밖에 없는데 중국이 들어가서 대안을 제시하게 됐다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전후 세계 질서를 어떻게 보면 이제 무너뜨릴 수 있는 세력으로서 이제 중국을 굉장히 위협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현재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는 1등 국가가 되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미국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사실 그 등소평이 걸리겠잖아요. 적어도 100년 동안은 미국에게 저자세를 해라. 도광양해 라는 전략을 했잖아요. 근데 미국에 있는 당국자들하고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도 다행이다. 시진핑이 본인의 이제 권력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 빨리 들어냈다는 거예요. 만약에 도광양의 유운처럼 만약에 시진핑이 정말 100년을 그렇게 기다렸다면은 정말 미국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고 꼼짝없이 당했을 거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이다. 지금이라서도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 심각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보는 게 있고요. 대신 이제 어쨌든 20년 동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분별하게 개입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받을 수는 없다. 본격적으로 중국에 대한 초경쟁 사회에 대비를 해야 된다면서 긴장에 우리를 바짝 죄게 된 것이죠. 기자님, 미국은 정확히 하려는 것이 무엇인가요? 중국을 완전히 꺾어버리려는 것인지 부작용이 있으니 적당히 상황을 관리하려는 것인지 궁금해요. 당연히 이제 전쟁을 억제하는 게 가장 큰 거지만 이제 중국이 1999년도에 들고 난 전략이 초안전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영역을 초월해서 어떻게 하면 미국을 전면전이 벌어졌을 때 이길 수 있을까라는 전략을 썼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재밌는 게 재래식 전력에 하는 전쟁뿐만 아니라 사이버전, 원자전, 그리고 뭐 외교전, 그리고 마약전까지 있어요. 자기네들 아편 전쟁 때 당했잖아요. 펜티닐 같은 거 이게 값싸게 이제 미국으로 대량 이제 보내가지고 그 사회를 혼란시킨다는 거, 정보전, 그 여론전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제가 재밌는 게 미국 당국자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이 신냉전을 선포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다. 중국이 먼저 시작한 거다. 중국이 어쨌든 대국 공격이 하면서 신냉전을 먼저 시작한 거고 우리는 그동안 인내심을 갖고 어느 정도 몇 년 동안 봐줬다. 근데도 태도의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본격적으로 상대해주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경제적으로 묶여 있으니 이걸 완전히 디커플링 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고 그렇다면 중국이 소위 말해서 세계 패권 국가로서 도전하지 못하기 위한 그 초크 포인트가 있어요. 몇몇 개가 있는데 가령 반도체 같은 게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런 거 같은 핵심 물자들이나 네트워크 같은 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이제 고립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런 이제 중국의 시스템에 만약에 들어갈 수 있는 잠재적인 이제 국가들이 있다면은 회유하거나 양자택일을 할 수 있는 약 압박 수단을 이제 강화하겠다는 것. 미국의 이제 수사가 재밌는 게 바이든 대통령 들어서 중국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많이 하는 게 우리는 경쟁하는 관계라는 말이에요.
중국 끊임없이 경쟁하는 관계에서 계속 경쟁하겠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중국을 어쨌든 철저하게 고립시키겠다는 약간 전략이 있습니다. 중국의 태도가 바뀌지 않은 한 중국이 해양 세력과 경쟁하려면 타이완으로의 진출이 필연적으로 보이는데 중국의 타이완 침공이 정말 일어날 수도 있을까요? 그거는 어쨌든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도 이제 언론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미국에 있는 군 당국이 얘기하거나 정보 당국이 얘기하는 걸 발표하는 걸 근거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재밌는 건 이제 인도태평양 사령관이라고 이 지역을 총괄하는 이제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직접 미국 의회, 그러니까 미국 의회에서 지원하는 거는 우리나라하고 좀 얘기가 다릅니다. 거기서는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고 미국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건데 이미 2026년도에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에 있던 이제 인도태평양 사령관도 얘기를 했고 좀 약간 수위를 낮춰서 최근에 있는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꼭 그 시점은 아니지만 우린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작년에 CIA 국장 같은 경우도 미국 의회 증언에서 왜 그럼 2026년, 2027년 그점이냐 여기 얘기했을 때 시진핑이 그렇게 내부적으로 지시했다고 증언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토대로 봤을 때 어쨌든 여러 시나리오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쨌든 그런 내부 정보 정황을 봤을 때 준비 태세를 이제 좀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려고 할 때 미국에겐 한국과 일본의 역할이 커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어떤 역할을 해주길 바라나요? 그게 재밌는 게 바이든 대통령 되고 나서 타이완 문제가 이슈가 됐잖아요. 그래서 막 영해에 막 전략 폭격기 보내고 막 난리 쳤던 적이 있었는데 펠로시 가고 막 그랬었는데 펜타곤에서 출입 기자들이 난리 났었어요. 다 문제가 뭐 북한 문제는 뭐 나올 수도 없었고 다 타이완 문제 미국 어떻게 할 거야 하는데 공식적인 기자회견에서는 보통 이제 수사가 이제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표현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고 타이완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특히 한국과 일본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이 언급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재밌는 시점인 게 그때는 전임 대통령 시절이었고 한반도 외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러 특히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해갖고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했던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이 한국과 일본 꼭 집어서 얘기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일본은 그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며칠 뒤에 적기지 선제 타격, 일본은 뭐냐면 헌법 제약상 상대에게 적 영토에 이제 미사일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법적으로 안 되는데 그 해석을 바꿔가지고 이 역량을 우리가 보유하겠다고 선언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 나온 그 메시지에 대한 화답 형식으로 딱 이게 나온 건데 한국은 되게 조용해. 저도 지금 궁금해요. 그래서 한미 간에는 그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좀 유의미하다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콜린 칼이라고 그 바이든 대통령 때 이제 국방부 정책 차관했던 사람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한반도 유사시에 보통 이제 작전 계획이 있어요. 1급 비밀 문서가 있었고 아무도 못 봐요. 근데 만약에 북한이 침공했을 때 어떤 시나리오로 이제 미군은 움직이고 한국군은 어떻게 움직이고 이게 나와 있는 이제 시나리오 플랜인데 그걸 갑자기 이제 기자회견 때 언급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한미 동맹 간에 각계 업데이트가 있었다. 이 업데이트한 이유는 북한 대비 외에 또 다른 적대 세력의 염두에 된 시나리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또 다른 적대 세력이라는 건 누가 봐도 그게 중국이 있는 상황에서 뭔가 이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한국을 좀 신경 써주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이 일본보다는 좀 가까워 있으니까 굳이 미국 쪽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님, 이런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을 선택했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뭐 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고 되게 타이완 문제 같은 경우도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국은 초완전이라는 거 전략을 쓴다고. 그게 뭐냐면은 1999년도에 그걸 만들었을 때는 미국이 압도적인 재래식 전력의 위력을 갖고 있고 중국이 이제 막 크기 시작할 때요. 전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재래식 전력에서는 미국을 이기지 못하니 후방부터 전방까지 모든 걸 종합해가지고 이제 교란할 수 해갖고 미국을 이겨야 된다는 전략을 한 건데 이게 보면 이제 미국의 육사하고 이제 해사의 필독서를 지금 지정돼 있어요. 1999년도에 만들었는데 그때 99년도 얘기고 지금 이제 재래식 전력조차도 이제 중국이 지금 미국을 쫓아오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타이완의 유사시 전쟁이 벌어진다면 무력 발생이 전에 여론전이나 그 심리전이나 사이버전이 이렇게 여러 가지 종합해서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갈등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만약 우리 사드 보복했던 것처럼 경제 제재는 이미 하고 있고 그 어떻게 보면 이미 전쟁은 이제 회색지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시나리오별로 대응별로 우리가 선택하는 게 달라지겠죠. 가령 이제 한 국방부 관계자는 저 취재했을 때 그런 말을 해요. 꼭 이제 한국이 직접적으로 참여한다는 걸 전제를 한다는 건 아니다.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가장 신경 쓴 것이 TSMC
그 공장이잖아요. 반도체 공급망이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중국이 이걸 먹어버리면은 어쨌든 세계에 엄청난 혼란이 퍼질 거기 때문에 그 핵심 인력 빼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유혈 사태가 벌어졌을 때 대비해야 되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은 그걸 이제 가장 가까운 한국과 일본에 빼와야겠죠. 그럴 때 이제 기대할 수 있는 한국의 해군의 역할 뭐 그런 것도 있는 것이죠. 난민이라고 하지만 그 핵심 인력들이거든요. 그런 중국이 공장을 점령한다 그래도 인력을 키우는 수 있는 카파시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다양한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엘브리지 콜비 그 트럼프 대통령 때 국방부 부차관보 했던 분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만약에 한국이 북한에 지금 우리 발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이제 북한의 침공으로 대비하는 상황인데 그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는 좀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 있느냐 대뜸 뭐라고 했냐면은 타이완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참여에 빠진다는 것은 망상에 가깝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혈맹이라고 믿었던 한국이 이 문제에서 가장 지정학적으로 가깝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 영내 두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만약에 빠진다면은 우리는 정당하게 분노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그러면 우리는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동맹이라는 건 쌍무적인 관계입니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엘브리지 콜비 한 사람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미국민들이 점점 이제 비용적으로 따지고 결국 이제 한미 동맹이라는 게 쌍무적인 관계다. 기브앤테이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럼 한국은 지금까지 주한미군이 주둔했던 것은 6.25 전쟁 때 어쨌든 전력 열세 어떻게 보면 북한군이 훨씬 더 셌고 지금은 어쨌든 재래식 전력에서 북한을 압도하고 있고 북한이 이제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한미군이 미국이 핵 억제력을 발휘해 주긴 하겠지만 너네는 이미 그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안 도와줘?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하겠다? 그럼 동맹이 아니지 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점점 세진 것 같습니다. 기자님, 미국의 이런 전반적인 기조가 트럼프 당선이라는 변수로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의 관심은 중국 견제라는 관심에서 봤을 때는 이건 초당적이고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이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이라는 존재가 미국의 패권을 넘볼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방법론에서 바뀔 수 있지만 본질적인 건 달라지지 않거든요. 다만 어쨌든 트럼프 일기 때 겪어보셔서 알겠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지금까지 동맹관계에서 무임승차를 했다고 강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압박 수위는 더 강해질 수 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대내 정치이긴 하겠지만 바이든을 폄훼해야 하기 때문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 때 가장 딴지를 걸었던 게 그 오바마의 이제 FTA였잖아요. 자유무역 하면서 한미 FTA 이거 수정해야 된다고 결국 수정을 했잖아요. 지금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오바마 대통령 관계가 좋은데 거기서 만들어진 그 토대들이 다 깨질 수가 있고 그런 걸 이제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런 가능성을 대비해서 우리가 그러면 트럼프한테 선제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설득시켜야 되는 부분이 현재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점점 내려놓으면서 동맹국들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했는데요. 미국이 계속 우리나라에게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게 될까요? 오히려 저는 생각했을 때 트럼프 일기 때가 더 쉬웠다고 생각해요. 동맹의 역할 확대를 했을 때 방위비 분담금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미국이 지금 원하는 거는 동맹의 역할 확대라는 거는 부담 분담입니다. 부담, burden, 그리고 분담, sharing. 부담의 형태는 비용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병력 기여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경제적으로 블록화에 참여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더 큰 주제예요. 거기서 이제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같은 경우는 비용 분담에서 굉장히 국지적인 얘기인 거죠. 근데 트럼프는 왜 그걸 압박했냐면 자기도 어쨌든 동맹은 지금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거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 한국이 딱 걸렸는데 한국, 독일, 일본 그 첫 상대가 이제 한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였을 때 자기도 자기 유권자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는 내가 요만큼 늘렸다. 이게 딱 바로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된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민주당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런 말이 참 재밌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결국은 그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게 트럼프가 협상을 했지만 지지부진하다가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바이든 넘어가자마자 바이든이 나는 동맹관계 다시 복원한다고 생각하면서 협상이 타결이 됐잖아요. 근데 협상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트럼프가 요구한 거 그렇게 달라진 게 없어요. 액수는 처음에는 줄어들지만 결국 5년 안에 트럼프가 요구하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트럼프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숟가락 얹었다 라는 말 많이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인식이라는 건 초당적이라는 겁니다. 주한미군 비용 분담이라는 게 단순히 뭐 인건비나 이런 걸 포함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바라보고 있는 게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거는 가령 이제 전략자산 한국에 오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돈 많이 들거든요. 아니 이것도 우리가 다 이제 돈 내고 있는데 한국 안 내고 있잖아. 너네가 정말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만큼
많이 쏟고 있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북한의 이제 위성들 그게 동태 같은 거 파악하잖아요. 그거 다 돈이에요. 그거만 해도 막 전문가 추산했다면 뭐 2조 원 이상 매년 쓴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미국이 생각하는 인식이라는 거는 그거에 대한 이제 틀의 합의가 없기 때문에 서로 이게 협상이 결렬이 됐던 건데 어쨌든 이제 한국이 G10 국가로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이제 역할을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이제 비용 분담이나 형태로서 트럼프 때는 니네가 그걸 증명해다오라고 이게 증표로서 얘기한 거지만 바이든 때 들어서는 오히려 그게 대놓고 얘기하는 게 부담이라는 형태는 비용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훨씬 더 역할을 확대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경제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말하면 이게 반도체 공급망에서의 한국의 역할, 그 다음에 중국 견제에서의 블로커 이런 게 다 형태가 해당이 될 수 있는. 그 이후에 그 구상이 현실화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에스퍼 국방장관이 트럼프 때 말기에 있었던 사람인데 자기가 이제 사표 내기 한 달 반쯤에 CSIS라는 싱크탱크가 있는데 와서 강연을 하다가 되게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요. 동맹의 부담 분담 확대를 위해서 국방부가 어떤 걸 대비하고 있느냐 하면서 자기 내부에서 그러니까 동맹의 여러 가지 기여 형태 있잖아요. 그거를 매트릭스화 해가지고 지표화할 수 있는 그거를 어떤 나라는 어떻게 기여하고 있고 어떤 나라는 어떤 기여를 이제 내부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지표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걸 이제 청중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동맹의 기여도에 따라 대우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게 트럼프 말기 때 얘기였어요. 그럼 분담의 니즈에 대해서는 2인자였던 국방부 부장관이 있는데 캐서린 힉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미국 의회 인준청문회 때 바이든 정부의 초대 국방부 부장관이었죠. 대놓고 얘기해요. 트럼프 대통령의 분담에 대한 인식은 자기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쓸 수 있는데 비용 분담 그 하나만 가지고 하는 거는 좀 잘못됐다고 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분담에 대해서는 동맹에게 더 압박을 늘리도록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종류의 압박 형태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미국의 분담에 대한 압박이 커질수록 경제적으로 감수해야 할 것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이런 역할들을 해야 할까요? 제가 그 CSIS의 존 햄리 소장이라고 굉장히 워싱턴 DC의 정계에선 큰 손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출범하면서 한국과 관련된 전직 관리들 그거는 이제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을 포함해서 빅터 차 이런 사람이 공동으로 쓴 정책 재원 보고서가 있어요. 근데 이제 북한 문제는 맨 뒤에 있고 중국 문제, 중국 견제 문제 어떻게 한국이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브리핑이 했는데 그 인사말에서 존 햄리 소장이 되게 의미심장한 말 한국은 협소한 상상력 때문에 취약성이 증대된다. 그 뭐냐면은 부담 분담 압박 때문에 우리가 손해본다는 것도 일견 맞긴 하죠. 왜냐면 입지가 줄어드니까. 근데 그때 일본은 어떻게 했냐면은 오케이 받을게. 대신 우리가 이렇게 협조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건 만들어줘. 어떻게 보면 미국의 손해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알기 때문에 그걸 받고 협상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겁니다. 이걸 그냥 우리가 피동적으로 끌려갈 것이 아니라 미국은 상황이 이럴지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그러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할 시점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도 일본도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봤어요. 제가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에 워싱턴 DC에서 일본 외교관하고 일본 언론인하고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일본이 그때 거의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그 러시아 제재 찬성했고 우크라이나 지원금도 엄청나게 많이 넣었어요. 제가 이제 불만이었던 거는 한국은 마지못해서 이제 참여한 거였거든요. 근데 일본은 선제적으로 딱 나왔단 말이에요. 제가 물어봤어요. 니네도 어쨌든 러시아하고 이제 좀 멀리 떨어진 나라의 얘기 아니냐. 그리고 아베 총리 때 어쨌든 그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어요. 왜냐하면은 일본 외교부에 있어서 최우선 해결 목표 중에 하나가 이제 센카쿠 열도가 있고 우리나라 독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있는 게 북방 영토라고 홋카이도 쪽에 있는 러시아 영유권을 갖고 있는 걸 탈환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거 가지고 하는데 이게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일본이 미국 편을 들면서 엄청난 손해를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러시아에 수출하는 그 제품들도 타격을 많이 봤으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네들 이렇게 먼 나라 얘긴데 너무 미국의 꽁무니만 쫓아다니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보일 수는 있는데 우리도 사실 한국하고 다를 게 없다. 우리도 중간자에 놓이고 싶지 않고 왜 우리가 그럼에도 손해를 감수했냐? 그거는 지형 구도를 봐라. 지금 우리의 핵심 문제는 이제 타이완 문제인데 미국은 이제 역할 확대를 강조하잖아요. 결국은 이제 타이완 전쟁이 벌어졌을 때 D+1이 되는 나라에서 미국에서는 본토 증원군이 오는데 시간이 걸려요. 결국은 가장 먼저 몰빵을 해야 될 나라는 일본이고 일본 혼자 중국이라는 나라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게 있는 거죠. 그 타이완 사태를 이제 유럽 관점에서 보면은
타이완은 머나먼 나라의 이슈인 거예요. 아무리 중요한 나라라고 해도. 한국은 이제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나라는 그럼 그 나토. 그래서 최근에 일본하고 나토하고 관계 개선을 엄청나게 지금 증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큰 그림에 따라서 미국이 이렇게 압박 요구가 강해졌어. 일본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런 이제 다른 상대, 나토나 이런 상대를 통해서 좀 다각적으로 우리가 이걸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걸 이제 기획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가. 그 언론인과 기자도 있고 결국 우리의 급선무는 타이완 문제인데 타이완 급변 사태가 터졌을 때 우리가 그나마 유럽에 있는 지지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원하면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우리가 막 투자할 수밖에 없다. 투자 개념은 좀 더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초당적이라고. 우리의 선택지는 계속 좁아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창조적으로 이런 상태에서 그게 나토가 됐든 다른 나라가 됐든 미국을 상대로 역제안을 하든 창조적인 발상을 만들었을 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기자님, 우리나라의 역할을 대가로 미국에게 얻어낼 수 있는 카드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렇게 일본 사례를 들면은 일본은 그래서 쿼드에도 가입을 했고 오커스 플러스라고 하죠. 이 안보체에서 어쩌면 그렇게 참여함으로써 오커스 플러스에는 보면 그 AI 기술이나 그 미국에 있는 핵심 기술을 그리고 방산업에서의 협력 같은 것도 훨씬 더 강화된 떡고물을 주는 부분인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표면 위에 나온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핵심 기술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다 갖고 있는 상황에서 가령 대주경제에서 참여함으로써 블록화해서 우리가 좀 더 우선권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이게 사례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좀 그렇고 그건 다양한 것 같아요.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힘을 합쳐 미국을 도와주길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일의 역사적 갈등 때문에 골치 아파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미국이 한일 관계에서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게 모든 게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세계 경찰 국가를 하지 않는다와 연계가 되는 거예요. 많은 이제 미국의 유권자들은 이미 세계 문제에 관여하는 거에 피로도를 느끼고 있어요. 왜 우리가 주한미군을 거기 있어야 되며 왜 주일미군이 거기 있어야 되며 이건 너네 안보인데 왜 우리가 그걸 피를 흘려야지? 우리가 왜 그 수고롭게 해야지? 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본토의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북한 문제가 됐든 중국 문제가 됐든 그것은 너희 나라의 안보에도 직결되는 문제인데 과거사 그거는 이해는 해. 우리가 모른다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많은 이제 전직 관리들이랑 인터뷰를 해보면은 사실 이게 박근혜 대통령하고 아베 때 그 위안부 합의가 타결됐을 때 오바마 정부가 일본에도 굉장히 압박을 많이 했어요. 서로가 이렇게 원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때 왜 미국이 그러면 중재를 했느냐? 근데 이것도 재밌는 거예요. 미국 당국자들은 중재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가 이제 취재했던 일본 관리들이나 한국 관리들은 미국이 압박했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사실상 원하지 않았는데 왜냐면 그때 이제 북한이 이제 핵실험을 했거든요. 북핵실험 하면서 한미일이 공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한일 관계가 시끄러운 거는 무임승차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크 에스퍼의 그 회고록을 보면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소미아 문제 불거졌을 때 한일 정보 공유 협정 일본이 이게 우리나라 그 핵심 수출 제품 이제 제재 넣으면서 우리가 이제 지소미아 끌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미국 정부는 전직 관리들뿐만 아니라 격앙된 반응이었어요. 롤리스 차관보라고 CIA 출신 되게 오래 했던 분이거든요. 롤리스 차관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냐면은 결국은 어쨌든 그 이게 나중에는 이제 결국 미국이 조금이라도 이제 개입을 해서 해결이 되긴 했는데 자기네가 해결해야 될 문제고 이게 자기네들도 문제인데 계속 미국을 이렇게 중재하려고 생각하지도 마라. 그래서 굉장히 짜증내는 목소리를 얘기했고 아까 마크 에스퍼 이제 회고록을 얘기했는데 그때 상황에 이제 에스퍼 장관이 되게 재밌게 회고한 게 정말 대단한 동맹들이 있다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동맹들 우리가 지켜줄 가치가 있어? 라는 말 하면서 오히려 이 상황을 이용해서 방위비 분담금 받아먹기 좋은 시기다 라는 말 해요. 왜냐면 니네가 무임승차하고 있으니까 유명적 협력 안 해? 그럼 우린 비용 올릴 거야. 약간 이런 셈법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바라는 한일 관계는 한 페이지에서 이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그런 걸 바라고 있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직 책에도 썼지만 지소미아 때 워낙 그 큰 이슈였고 아직도 여의도에서 정쟁 이 되는 이슈인데 작년에 제가 이제 한국 의회에 이제 청문회를 봤는데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나와가지고 이제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제 민주당에 있는 의원이 이거는 결국은 일본만 유리한 정보 아니냐? 왜 우리가 우리 정찰 자산을 가지고 일본한테 알려줘야 되냐? 미국이 그냥 알려주면 되지 않느냐? 근데 미국이 처하는 입장은 뭐냐면 이제 북한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을 만들게 되는 시점이 되면은 발사의 궤도도 굉장히 불규칙적이고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겁니다. 대응 시간이 그만큼 짧아져요. 미국이 한국의 정보를 전송하고 일본에 전송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
각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원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한국의 인식은 한일 관계에든 매몰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다 자기네 부담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저는 빈센트 브룩사령관 인터뷰를 하면서 되게 많은 걸 배웠는데 지소미아를 되게 쉽게 설명해 줬어요. 왜 필요하느냐. 작년에 이게 한국 민주당 의원이 얘기했던 것 중에서 북한이 쏘는 미사일들은 다 동해상으로 떨어졌고 일본을 향하고 미국을 향하는데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 아니냐. 남쪽으로 쏘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이걸 다 알려줬고 일본한테 줘야 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브룩사령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야구로 생각하면은 여기가 이제 투수예요. 투수가 이제 1루수로 이제 송구를 해요. 그럼 1루수 입장에서 보는 이 공의 탄도 궤적하고 포수가 바라보는 이제 탄도 궤적은 달라요. 그러니까 포수는 한국에 있는 레이더, 1루수가 이제 일본의 레이더라고 했을 때 1루수에 있는 일본의 레이더는 정면으로 이렇게 미사일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미사일의 마지막에 어디 떨어지는지는 알 수 있지만 정확히 어떤 궤적을 갖고 그리는지는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한국은 옆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의 정찰 정보가 더 정확할 수 있어요. 근데 북한이 이제 남해상이나 제주도로 쏠 경우에는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물선을 이제 일본이 옆에서 바라보는 입장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일본 정보가 더 정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브룩사령관이 얘기하는 게 한국과 일본의 정보가 상호 보완적인 거다. 이걸 다 합쳐야지 종합적인 정보가 나오고 거기에 미국의 정보까지 합쳐야지 모든 방향에서 다 이걸 봐야지 종합적인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민주당 의원이 얘기하는 그 부분이 한반도 청동설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동해상으로만 쏘죠. 근데 진짜 전면전이 발생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했잖아요. 한국 정부 주석이라고. 한민족이기 때문에 일본하고 미국만 쏘고 한국은 안 쏠겠다는 거 굉장히 아니라는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게 좀 이제는 그것도 이제 미국도 알기 때문에 옛날 같았으면 과거사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지 라고 했는데 이제는 좀 이게 짜증이 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게 이제 미국 현직 관리자들이 좀 느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자님,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미국이 하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윤석열 정부 작년에 한미일 워싱턴 DC 만나가지고 워싱턴 이제 협약을 맺었고 미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거, 중재자 역할을 한 것이죠. 근데 이제 미국의 입장은 뭐냐면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begging해서 간청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부담 문제하고 엮여 있는 겁니다. 이건 너희 문제인 거다. 능동적으로 해야지. 우리를 껴서 할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무임승차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가 점점 강해지는 것 같아요. 일본 정부에 있는 관계자도 이 한일 관계 갈등이 탈출구 전략이라고 해서 되게 고심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본 쪽에서도. 왜냐하면 어쨌든 자기네 입장에서도 이 중국과 북한을 대비하는 데서 한국의 역할을 뺄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국민적인 감정 때문에 그렇게 되기는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정책뿐만 아니라 언론도 굉장히 기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안타까운 게 국내 언론사에 있었을 때 제특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극우단체거든요. 제일 한국인은 바퀴벌레다.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극우인 단체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회사의 이제 지시로 제특회장을 이제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국내 언론사에 있을 때 뒤통수 맞은 느낌이었던 게 뭐냐면은 그 제특회장이 오히려 되게 좋아했어요. 한국에 저는 그래도 이제 주류 매체에 있었고 그 방송으로 나오니까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극단주의적인 단체라서 인기가 사그라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 언론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해준다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한국 시점에서 비판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래도 좋은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악플이 물풀보다 낫다. 제가 그래서 그 비판적인 시각을 그 사람을 실어줬더니 네이버 재팬 같은 경우는 기사를 다 번역해 주잖아요. 그래서 한국 기사를 또 일본사를 볼 수 있어요. 그 인터뷰한 걸 바로 실어가지고 또 한국 언론에서 이렇게 자기네들 공격한다. 그걸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양산되는 구조예요. 그 당시에 과연 제특회 회장이 인터뷰를 할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생각을 좀 곰곰이 해보게 되거든요. 왜냐면 그쪽 조직은 어떻게 보면은 인기가 사그라들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이 이렇게 그 제특회라는 걸 하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 대내 오디언스한테 그러면서 일본이 아직도 이런 세력이 이 나쁜 놈들이 이렇게 있어 하면서 재밌는 거는 일본에 있는 극우 세력들도 그걸 바라는 거예요. 서로의 이제 오디언스를 상해서 이제 네거티브로 가다 보니까 이 관계가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정작 한일 관계의 악화를 수혜를 보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상황을 되게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기자님, 북한의 위협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은 어떤가요?
사실은 이제 한때 미국도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시점이 분명히 있었고 도널드 트럼프 시대 초창기에는 굉장히 적대적으로 Fire and Fury, 화염과 분노라고 되죠. 그래서 누구의 핵 단추가 더 크니 해가지고 설전 벌어졌던 시점이 분명히 있었고 전면적까지 뭐 불사하겠다라는 그런 시점이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싱가포르 회담 때 이제 평화 무드가 뭐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어쨌든 전임 정부가 거기서 중재자 역할을 해가지고 평화적인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마련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분기점을 마련한 거죠. 그래서 그런 시점이 있었죠. 미국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안이긴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하노이 회담 때 결렬되고 나서 지금은 북핵 문제는 사실 미국 의회에서 사라졌어요. 제가 재밌는 게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이 락하마르 사령관이잖아요. 그 인준청문회 때 의원들의 질의응답 내용을 보면은 주한미군 사령관은 어쨌든 명목상 어쨌든 주한미군 역할이 점점 이제 중국 견제에서 목적을 바뀐다고 해도 최우선 임무는 한반도 방어입니다. 그건 바뀌지 않았어요 아직. 근데 미국 의원들은요 거의 한 60% 이상을 주한미군 역할, 중국 견제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면 타이완 침공했을 때 주한미군은 보급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어떻게 대응 플랜이 있느냐 그리고 뭐 한국 정부의 어떤 이 중국의 유해성에 대해서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이냐 이런 질문들이 주된 질문이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례적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북핵 문제가 사라진 건 당연히 아니죠. 근데 예전보다 관심도가 많이 줄었고 걱정이 되는 거는 제가 인터뷰했던 사람 중에서 미셸 플로노이라고 바이든 대통령 때 로이드 오스틴 장관과 함께 이제 하마평을 올렸던 첫 여성 국방부 장관이 될 뻔한 사람인데 민주당이 거물이에요. 그분도 국방부 정책 차관했었나 그랬을 거야 아마. 근데 그분하고 이제 인터뷰할 계기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해요. 물론 자기가 지금 민주당 현직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커넥션이 많잖아요.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전 시대 때도 6,000개가 되는 소련의 핵무기를 머리에 일구 살았다. 두 자릿수의 북핵 탄두 민간에서 추정하는 게 40개에서 이제 100개 정도 되니까 그 정도 가지고는 밤잠을 설칠 수 있어도 잠자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말을 해요. 물론 이제 이거는 자기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직도 바이든 정부는 북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을 이제 명목상 두고 있지만 자기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핵 군축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핵 군축이라는 거는 북한의 핵을 보유를 인정하게 된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스러운 거는 최근에 들어서 이제 북한 담당 정박 북한 대표나 대북 관련 인사들이 계속 중간 조치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북한과의 협상이 비핵화라는 걸 포기하지는 않는데 그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제 중간 조치가 필요하다. 그 중간 조치가 무엇일까? 그게 결국 군축 협상과 미셸 플로니가 얘기한 것과 비교해서 한국 국민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전개 분위기가 뭐냐면은 오히려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하게 됐고 아이러니한 거는 미국의 관심은 이제 오히려 북한보다 이란에 있다. 이란은 아직 핵을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핵을 보유하기 전에 막을 수 있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북핵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의사가 배를 갈랐는데 암세포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어떻게 건드릴 수는 없고 진통제 놔줘갖고 임시 방편을 막는 약간 그런 인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미국이 손을 놓는다는 거 아니고 미국이 그냥 뭘 원하는 거냐면은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는 건 현실적으로 인정을 하자. 대외적으로 인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걸 당장 해결할 수 없으니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북한이 핵 방아쇠를 당기지 않도록 어떻게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북한이 핵을 쏠 상태되면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에스컬레이션을 할 것이며 억제를 할 것이며 이게 어떻게 그래서 최근에 뭐 전략자산 오고 이런 걸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핵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도록 그리고 당겼을 경우에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묵사발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현실적인 접근법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러우 전쟁이나 아프가니스탄 사례에서 결국 미국은 가치보다는 실리를 택한 것 같아요. 한반도 문제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불안도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인터뷰했던 두 사람의 얘기를 할게요. 저는 우크라이나 사태하고 아프가니스탄 사태하고 우리가 지금 하나는 모델로 삼아야 되고 하나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소개하자면은 한국군 장병으로서 2006년도에서 2007년도에 아프가니스탄 해외 파병을 갔다 왔고요. 한국군 소속으로서 다산팔진 공병부대 소속으로서 해외 파병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책을 쓰게 된 계기 중에 하나였던 게 제 전우가 윤정호 병장 그 당시 같이 통역병 근무했던 분이 전사를 하셨어요. 이게 탈레반의 자살폭탄 테러로. 그게 베트남 전쟁 이후 이제 최초의 해외 전사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아픔이 있고 20년 넘게 지났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은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 철수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왜 파병을 갔을지 하는 자괴감도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이제 아프가니스탄이 잘 되길 바랬던 부분이 있었죠.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미군 관계자라고 얘기해 보면은 아프가니스탄은 그 기회를 우리가 줬지만 미국의 인내심은 무한하지가 않다. 그만큼 20년 동안 기회를 줬고 했으면은 스스로 일어나야지 언제까지 기다리려고 해?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빈센트 브룩스 이제 한미연합사령관은 제가 따로 인터뷰를 했는데 아프가니스탄 철군은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해요. 무엇이냐? 한국 같은 경우도 이 전자권 전환에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중앙에 있는 목소리는 이제 한국이 점점 미군에 의지하는 군대가 아니라 동맹국의 일원으로서 한 몫을 해주길 원하는 일원으로서 바라고 있는데 그런 개혁들 같은 게 좀 늦어지고 어떻게 보면 전자권 전환 같은 경우도 한국에 있다가 워싱턴 DC 있으면서 좀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 국방부 내에서는 사실은 한국의 전자권 전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하고 있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신기한 거는 지금까지 한국에 있었을 때는 전자권 전환, 미국이 전자권 전환 내주겠어?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건데 부담 분담 셈법하고 연계돼가지고 미국은 뭐냐면은 그 전자권 전환을 한국에 줌으로써 북한의 2차적 위협이 한국이 전적으로 막고 대신 이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핵 우산을 제공해주겠지만 몸빵은 니네가 하고 니네 사니까 우리는 주한미군을 포함해서 여력을 중국에 돌릴게. 이게 셈법의 핵심이란 말이다. 근데 이제 전자권 전환이 그냥 줄 수는 없고 한국이 그런 역량이 갖춰줘야 되는데 많은 미국의 제가 인터뷰한 장성들은 진보 정부나 보수 정부는 아예 전자권 전환을 지원을 해시켰고 진보 정부는 말로는 전자권 전환을 추진하면서 그래도 이 전자권 전환을 하려면 역량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그만한 돈을 투자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반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국방비를 돈으로 투자를 하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전자권 전환이라는 게 3대 프로세스를 거쳐서 어느 시점까지 왔느냐 그리고 그 1단계에서 미비점을 2단계에 올라가지고 보완을 하고 2단계에서 3단계까지 검증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양국에 있는 통수권자들이 합의하는 사안이거든요. 근데 이거 외에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3대 조건 플러스 알파 국민들에게는 공개할 수 없는 80 몇 개인가 그 비공개 조항들이 있어요. 저도 들은 건 몇 개쯤 얘기할 수는 없고 굉장히 세부적인 거거든요. 거기에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가려고 있는 거죠. 한국 내 경항공모함 한때 뭐 우리는 항공모함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거는 전자권 전환 조건의 항목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해서 미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니네가 지금 어쨌든 전자권 전환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럼 그쪽에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쓸데없는데 지금 자주국방하는데 이제 돈을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군 관계자는 한미 연합 관계했던 사람들 다 보니까 니네가 거기 여유가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전자권 전환을 주고 싶어도 과연 전임 정부가 전자권 전환에 대해서 정말 진지했는가에 대해서 좀 반문하는 목소리도 있었고 두 번째는 오히려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맨 마지막에는 양국의 대통령들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1단계, 2단계가 무슨 90점 이상 돼야지 통과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70점을 맞았다고 해도 그 20점만큼은 이제 그 다음 단계에 같이 보완하면서 올라가는 검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최종 평가를 국방부가 하고 그거에 따라서 양국 대통령이 전자권 전환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트럼프 정부 때 이제 국방부나 합참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계속 강조하는 게 이거는 시한부가 아니다. 때가 지나면 우리가 그냥 버티고 있으면은 주는 게 아니라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말로는 이제 조건 하지만 전임 정부의 생각은 어차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준비되든 말든 우리는 칭호 더 쓸 거야. 그거를 좀 기회로 노려갖고 전자권 전환을 받아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세법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길게 이게 전자권 전환을 얘기를 하냐면은 러우 전쟁하고 이제 아프가니스탄 전쟁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이제 참전 군인으로서 느끼는 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기회를 충분히 줬다. 그리고 미국의 인내심은 유한하지 않는데 니네가 그만큼 준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철수한다 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인터뷰했던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도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은 미국이 기대지 않고 한국이 독자적으로 동맹의 일원으로서 한 몫을 해주는 걸 준비하지 않으면은 미국은 언제든지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관여를 줄일 수 있다. 뭐 이제 아프가니스탄처럼 철수하는 건 아니겠지만 당연히 한반도의 가치 때문에 어쨌든 최악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고 반면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경우는 이제 엘브리지 콜비 트럼프 때 전략 담당 이제 부창부했던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은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해요.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도 포기할 생각이 있었다. 뭐가 아프가니스탄과 우크라이나의 차이를 나타낸 줄 아냐고. 그거는 우리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싸울 의지 잘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지원해 주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프가니스탄은 어쨌든 다 총 버리고 엄청난 그 물자들 그냥 탈리반을 다 넘겨주고 했잖아요. 우크라이나는 근데 어떻게든 크림반도 이제 병합되고 나서 사실 미군들이 엄청난 그 교관들이 와가지고 교리가 원래 러시아군 교리였는데 미군 교리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크림반도 이후 굉장히 대비를 많이 하고 있었던 상태였고 수도가 포위되고 되긴 했지만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통령한테 피신 권고를 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 어쨌든 버텼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다. 결국 이걸 이제 한반도 문제에서 적용하자면은 미국은 동맹으로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지원을 해주지만 전적으로 북한 문제는 니네가 1순위로서 해야 되는 거지. 우린 지원하는 역할이다. 라는 부분이 점점 강해지는 것 같아요. 한반도 문제에 이제 시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기자님, 그 연장선에서 한국의 핵무장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과연 가능성 있는 이야기일까요?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도 워싱턴 순방하면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6개월 핵무기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선택적으로 하지 않는 것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다 진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IAEA 같은 데서 정기적으로 이제 한국 원전 계속 순찰하고 하잖아요. 그만큼 영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사실 P5라고 갖고 핵보유기 5개 나라 플러스 알파로 지금 일본하고 한국은 이제 잠재적인 핵보유국으로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저는 핵무장론의 얘기를 할 때 묻고 싶은 것은 정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핵무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핵무장이라는 건 결국 국민 여론이 된다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것도 어떻게 NPT 탈퇴하면 되니까. 근데 진짜 그거에 있을 때 우리가 진지하게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진지하게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가령 이제 NPT를 탈퇴했을 경우에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률이 40%가 원전에서 나오는데 그 원전의 핵심 재료가 되는 플루토늄이나 아니면 우라늄 같은 경우는 우리가 NPT 체제에 가입됐기 때문에 공여국으로부터 그 원료를 수입받는 거예요. 근데 NPT를 탈퇴하게 되면은 당연히 못 받는 거죠. 그럼 원전 가동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경제에 엄청난 폭풍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국제사회의 제재가 엄청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핵도미노도 생각해야 되는 게, 한국이 이제 핵무기를 무장하게 되면 일본도 핵무장을 할 수 있고 핵도미노 현상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냥 미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제 핵 보유국이 늘어나는 동맹국이든, 미 국무부에서도 그런 오랫동안 그 미국의 외교력이 힘을 발휘했던 게 이게 냉전 시대였잖아요. 비확산 마피아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논리를 띄워놓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과연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가? 과연 이스라엘처럼 비합법적으로, 이스라엘의 로비력이 그만큼 대단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우리나라 핵무장론이 대내적으로만 이렇게 오디언스만 있고 정말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미국의 랜드 연구소라고 국방 싱크탱크에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랜드 연구소의 한반도 전문가로 정통이 나 있는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제가 이걸 물어봤어요. 근데 재밌는 게 브루스 베넷 박사님도 이렇게 핵 문제 관련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거든요. 제가 처음에 워싱턴 DC에 왔을 때 나는 무조건 반대다, 한국의 핵무장 했는데 점점 이제 생각이 좀 바뀌게 했어요. 그래서 뭐 전술핵 재배치까지는 현실적이진 않은데 우리가 그런 전술핵 다 폐기해가지고 없고 유럽에 조금 있는 건데, 핵 억지력에 대해서는 좀 북한이 이렇게 핵무기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리고 중국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확장 억지력에 좀 개선이 좀 필요하다, 좀 대안이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좀 바뀌셨는데, 한국이 이제 핵무장 여론을 얘기했어요. 아니 근데 어쨌든 북한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고 미국이 5천 개 정도 핵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 5천 개를 다 그 한 나라에만 쓸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큰 적성국인 러시아가 6천 개고 중국이 그 10년 안에 1,300개로 늘어났는데, 그럼 그 두 개 합친 게 지금 미국보다 많은데, 이걸 이게 만약에 중국의 핵을 썼을 경우에 몇 개는 세이브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가 갑자기 또 핵 쏘면 어떡해요. 그런 걸 하려면 핵무기 현대화가 필요한데 미국 예외에서는 그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부분이에요. 미국도 그런 부분에서 핵 우산 강화하는 데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브루스 베넷 박사님이 이 현상이 계속되고 중국은 계속 핵 고도화하고 러시아가 계속 핵 고도화하고 북한이 핵 고도화한다면은 한국의 지금 당장은 미국 내부에 비확산 마피아가 강하기 때문에 설득하기 힘들고, 지형 변화가 급격히 이렇게 늘게 되면은 미국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는 않을까. 근데 그러려면 한국이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고, 근데 자기가 봤을 때 한국이 왜 핵무장이 필요한가에 대한 아티클 같은 게 적어도 이렇게 Foreign Affairs나 이렇게 저명한 잡지 있잖아요. 그런데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핵무장론이라는 게 그냥 한국 국내에서만 머물고 워싱턴 DC 설득할 수 있는 그 노력 드는 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핵무장을 가게 된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핵무기 개발에 참여했던 분을 제가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진짜로 한국이 핵무장을 결심할 생각이었으면 이렇게 시끄러워서는 안 된다. 다 준비해놓고 있다가 해야죠. 역량을 쌓고 있다. 근데 우린 정치적인 선전이 된 부분인 거고, 핵무기 확보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북한의 상황을 보세요. 지금 북한은 지금 얼마 전에 방아쇠 훈련인가 뭐 했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 일본 방위 백서 보면은 이런 분석을 해요. 북한이 지금 이제 핵실험을 안 하잖아요. 자기는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핵실험 안 하고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다양한 종류의 핵무기를 만들고 있고, 재밌는 거는 교리를 가지고 저거 실전 훈련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전술핵 무기를 쏠 때 어떻게 포화 사격을 할 것이고 이런 훈련들을 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그냥 하나 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래서 40개 갖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런 교리 전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연구가 돼야 되고, 그럼 참조를 할 수 있는 미국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됐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나라가 핵을 갖게 된다면은 중국, 북한, 러시아 다 핵을 갖고 있는 나라잖아요. 심리전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핵을 갖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어떻게 공갈을 칠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에스컬레이션을 됐을 때 이걸 어떻게 선제적으로 할까. 그래서 심리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전략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있는가가 이제 더 저는 반문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기자님,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려요. 저는 이런 공론회장이 마련될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레거시 미디어가 있고 이런 외교 정책이라는 건 사실 엘리트들이 하는 정치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게 투영되는 게 국민의 목소리가 투영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신사임당 같은 어떤 채널이 있어가지고 진짜 외부 세계가 어떤 것인지 공론화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언론에도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내 언론사 소속으로 있었고 저도 그때는 자기감 되는 기사를 쓴 적도 있어요. 그게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저는 일본의 어떤 지상파 시스템이나 이런 걸 이제 분석하다 보면서 재밌는 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9시 뉴스에 국제 뉴스 코너가 굉장히 많이 스포트라이트로 나와요. 근데 그게 외신을 뺏겨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특파원을 보내고 미국 제품 포함해서 뭐 중동 문제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걸 하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왜 그렇게 할까? 시청률이 안 나오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일본의 국민들은 외부 세계에 대해서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에 언론사도 그거에 호응해서 구조가 바뀌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 국민들이 목마름을 언론사나 정부가 됐잖아요. 그걸 요구하지 않으면은 그걸 모르면은 그거 바뀌기 어렵다고 봐요. 그러면서 봤을 때는 여기서 이런 게 계기가 돼서 토론이 자기 넓어지고 아까 존 헨리 소장이 얘기했던 한국은 협소한 상상력 때문에 취약성이 증대된다라는 말처럼 당장은 이게 다 외교 안보 정책으로 이어지진 않겠지만 나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바뀔 것인가 상상력을 좀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